새로운 개론적 강의에서 프로이트는 그녀들이 말하는 이런 유혹들이 환상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여아가 경험하는 초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오이디푸스 이전 상황에서 이러한 환상은 현실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몸을 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아는 성적으로 자극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최초로 그녀의 성기에 실제로 쾌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현실적으로 아동을 유혹하기도 하며 또한 이후에 소녀가 자위를 할 때 처벌하기도 한다. 아동의 초기 충동들에 대한 어머니의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는 소녀로 하여금 대상을 전환하게 이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이전 대상관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여아의 성 발달의 맥락 안에서만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는 여아의 발달 상황은 양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브루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자세히 발전시키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자신이 이론화한 남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명증성을 흔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초기 상황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상당히 후기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대상관계의 현실적인 측면들을 자신의 발달 이론에 완전히 통합시키지 못했다. 예컨대 실제의 초기 유혹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견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성립과 해소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무의식적인 성적 목적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혹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목적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프로이트가 이런 문제들을 보다 철저하게 해명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에 대한 평가를 이분들이 하고 있죠. 성인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주위의 환경에 있었던 대상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는 그 욕동 이론이 아니고 어떤 대인관계 이론이죠. 실제 체험 중심으로. 그런데 초기에 이런 식의 설명, 유혹 이론, 시덕션 티어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난 거죠. 종교계나 교육계에서. 그렇게 되면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됐던 부모들이 모두 다 부모 중에 누군가가 혹은 거기에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대상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아이가 체험했었다고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버리니까 지나친 이론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실제 그런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례를 그렇게 극단론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프로이드가 비난이 심하니까 바로 이론을 바꿔서 유혹 이론을 바꾸고 유아 성역 이론으로 가버린 거죠. 이 환경에 있는 대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게 뭐예요? 아이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욕동 때문에 아이의 판타지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 이론이 나온 거죠. 아이가 학대받아 성적 학대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다. 그건 어디에서 온 거냐? 그 판타지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동이다. 성인이 돼서 신경증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은 선형적 인과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최초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초에 누가 잘못했느냐 쪽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은. 그래 처음에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거 부모나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고 환경에서 원인을 the first cause를 환경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난이 심해지니까 프로이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다음에는 아예 역동, 드라이브 쪽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아이는 처음부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판타지가 원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이 환경에 있었던 대상들의 책임은 면제되는 거죠. 그 아이가 모든 책임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양극단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어느 한 이론을 취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이론으로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 무리한 이론화가 실제와가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서양 학문의 특징이 이런 거죠. 어떤 이분법에 의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방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것 자체가 진리라고 봐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역동 이론이 잘못됐거나 대인관계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모든 학문적인 논의에서 각자 자기의 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이분법적인 선형적 인과율을 벗어나는 게 그만큼 이분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계의 논의가 실제계의 논의인 것으로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지도가 좋은 지도냐 나쁜 지도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지도 자체를 가지고 실상계에 대한 실제계에 대한 논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6개 나라가 달을 돌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맵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맵이 다 같지는 않죠. 맵을 작성하는 기법이 다르고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맵인데 서로 이 맵을 보고 이 맵이 진짜야. 이 맵이 당신이 가진 맵은 틀렸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맵은 다 실제계를 담아내려고 하는 한 측면의 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맵을 보면서 이게 실제 달을 지금 가지고 이게 달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달은 이 맵이 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맵은 하나의 그런 그 실제 달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달에 간다면 이런 방식이 이런 모습이니까 실제 달에 갔을 때 하나의 참고용으로 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가진 맵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맵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맵,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맵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징계의 이론들은 어떤 이론이니 다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작성하는 사람은 지도 작성 방식,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유효한 것이긴 한데 어느 한쪽이 실제 달을 모두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이드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마치 프로이드가 시간이 없어서 통합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나는 이건 걸맞지 않다고 봐요. 마치 이 저자가 이 이론들을 지금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또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상징계의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론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양립하면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론 하나를 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론에다가 역동 이론에다 관계 이론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팬터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논점이 흐려져서 죽도 밥도 아닌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이거 자체가 극단적인 견해이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고 부분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걸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이론 자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론 틀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경험이죠. 그러니까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리문자라고 하는 것. 문자로서 결국은 실상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론은 모두가 문자에 의한 거죠. 그래서 상징계의 세계 속에서 실제계를 하나의 상징으로 담아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이론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태도로 이론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저기 신학 쪽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성경책이라는 그걸로 고정된 경전으로 이렇게 보다가 해석의 방법들이 생기는데 그걸 해석의 방법들을 이제 비평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 성경 비평법이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무슨 뭐 전통적으로 보다가 아니면 적층된 것으로 보다가 구조로 보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가까이 나온 게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 그래가지고 그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평이 나왔을 때 반발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은 왜 성경은 고정된 것이 왜 지멋대로 해석하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라는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해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요가 없고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 있던 예를 들어서 뭐 그릭이든지 아니면은 히브리어 그대로든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번역이라는 걸 자체가 이미 비평이 들어가 버린 게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평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모순된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모순된 얘기죠. 근데 위험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그걸 읽는다는 자체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위험성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해석의 가능성도 두고 독자들한테 던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능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한쪽을 너무 고정시켜버리면, 경전처럼 고정시켜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이해 가능성 자체, 아니면은 처음부터 읽어내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글들은 경전이 아니라 이거 우리 읽어나갈 수 있는 책들이다 이러면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이론들에 대한 접근이 더 올바르게 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중요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 고정돼서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사물화되죠. 그게 실상으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실상이 아니고 강물에 비친 달이에요. 그 달이 실제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지금 하나가 있지만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쳤을 때 이 1000개의 강마다 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달이에요. 달 그림자죠. 그 1000개의 달이 있는데 그
그 호수가 어떤 호수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서 각각 다르게 비치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론은 실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실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 이론적인 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강에 비친 이 달, 내가 보고 있는 달이 이게 진짜라고 계속 우겨버리면 서로 교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에 매이게 되면 실제 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투사와 매핑이라는 용어를 연기법, 우리 일반 시스템 이론 불가의 연기법,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룬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투사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투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보지만 그 틀에 매이게 되면 우리 허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투사한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시 우리 자체를 또 이게 매핑을 통해서 그 지도가 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일단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보니까 그 지도가 다르다고 보면 지도를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 내적인 구조물, 심리 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그걸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을 외부의 투사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념을 투사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이해한 단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단어의 의미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읽는데 각자 어떤 미닝으로 읽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자기가 이해했던 것을 자기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볼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기도 속에서 실제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과 다른 어떤 통찰이 생겨나고 체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이나 관념이나 자기의 대상상이나 표상 자체, 혹은 우리 어떤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할까, 어떤 형태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형태 혹은 대상 표상, 뭐라고 부르건 이름은 수없이 많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프리컨셉션을 가지고 있다는, 컨스트럭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 거죠. 이 구조물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프리컨셉션이나 어떤 구조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인지 과정에서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터랙트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무엇을 우리가 실제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속에서 이미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것과 실제 대상 간의 상호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깊이 읽는다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리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리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것을 읽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것과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교류하면서 통찰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한다고 하면 인식 자체가 근원적으로 업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이라는 얘기. 우리의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체험과 무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체험과 관련돼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우리는 화상의 세계 속에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때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이나 어떤 게슈탈트나 어떤 형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 체계, 관념, 대상에 대한 표상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객관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객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객관이 주관을 또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보면은 이 주관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만 떼어서 생각하면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한 것이다. 이게 유식학에 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 세계는 내 마음이 투사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면은 내 마음은 밖에 있는 대상을 보면서 대상에 의해서 그 대상 형상 자체, 나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 세계가 내 마음을 또 결정하는 거죠. 그 외부 세계, 객관이 주관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렇게 양쪽의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객관주의 견해에서는 객관이 우리의 주관을 형성한다. 객관이 우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관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체험하는 세계는 결국 주관적인 세계다. 이 두 가지가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의 세계는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존적인 발생인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연기법의 기본은 어느 하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를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옳다 객관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내가 보는 순간에 나는 또 대상으로부터 피드백이 오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이라는 이런 개념이 일반 시스템 이론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그대로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과 밖에 있어 체험되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틀을 바꾸는 작업,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주관도 없고 고정된 객관도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난다. 인터랙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전이와 역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굉장한 공포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공포심을 느끼는 순간에 저쪽도 공포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담자가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아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는데 내담자는 그때 동시에 선생님이 자기를 쫓아낼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보적이거나 동일한 것이거나 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같은 정서를 가진 나르시시스틱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는 서로 다른 상보적인 어떤 정서를 갖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담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담자 입장에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좀 벌벌 떠는 거니까 이거 선생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깊이 보면 동시에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기설에서 보는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사물을 한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 특히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견해를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열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개적인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열린 시스템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에도 열려있는 마음이 됐을 때 내가 변모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쪽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게 폐쇄된 시스템이어서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양극화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인터랙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가진 견해에 매여버린다고 한다면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고 참다운 어떤 화해에 이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